네, 안녕하세요. 네, 남태욱입니다. 방금 요리 보셨죠? 제가 방금까지 카메라를 들고 요리를 촬영하다가 이제 다시 사업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 저는 방금 이제 요리를 한 이나림 리더와 이제 부부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파이어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사람이 없는 데서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이게 이제 마이크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 아들이 게임할 때 쓰는 헤드셋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이다림 리더와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아메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 처음부터 아주 충격적인 화면이 비주얼이 나오죠. 이게 제가 20살 때 시절입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아주 예. 소리가 작아요? 네네네. 20살 시절에 이제 제 모습이었고요. 그때 한참 아무런 생각 없이 저런 꽃무늬 옷을 입고 노는 것만 좋아하던 이제 대학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데 저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놀랍게도 이제 이 학교였고요. 정말 놀랍죠. 저도 아직까지 놀랍고 제 전공은 여기 학생증 정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학생증을 예전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법과대학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 전자금융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이제 대학교를 보내다가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제 인생도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과 이제 결혼해서 이게 이제 저희 그 첫돌 때의 이제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를 저희는 2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듯이 둘째가 쌍둥이로 나와서 지금 아까 이나림 리더가 이야기한 대로 애가 셋이 이제 된 거고요. 애가 셋이 되면서 나림 리더가 이제 그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메이라는 사업을 저희 가정에 가지고 왔고 저도 처음에는 아메이 나림 리더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미 경제법 공부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아메이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 아메이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조직이라고 이제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반대는 안 했지만 딱히 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냥 나림 리더가 하는 것 보면서 당신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끝없이 이제 나림 리더는 저를 아메이 사업장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한두 번을 가다가 그러다 결국 이제 아주 큰 행사에 가게 됐어요. 큰 행사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때 이제 홀리첸 리더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였어요. 이 행사에서 저게 이제 권투 경기장이 아닙니다. 가운데 보면 네모난 박스가 있어 권투 경기장처럼 보이지만 아메이 사업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한 행사인데 저때 이제 아메이 사업을 단순히
이나림 리더 혼자에게 맡겨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을 끝끝내 지켜줄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검증과 알아보는 것 과정들, 그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아메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거 잠깐 듣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메 사업을 느끼면서 혹시 작년에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퀸의 이제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순간을 봤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 퀸이 그렇게 유명한 그룹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술집과 그다음에 대학교 축제를 전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행사를 해서 하루벌이 일을 하는 이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술집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대학교 축제를 가죠. 대학교 축제를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납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퀸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프레디 머큐리가 문제는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앨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학교를 전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서는 안 되고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차를 팔기로 합니다. 이 차를 얼마에 팔 수 있지. 그래서 멤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디 머큐리는 저 차를 팔아서 앨범을 만들죠. 그래서 퀸의 첫 앨범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이 퀸의 첫 앨범이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저 앨범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미국까지 이어져서 퀸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되고 다들 멤버들이 전부 다 엄청난 부자가 되죠. 만약에 저 때 프레디 머큐리가 차를 팔아서 앨범을 내자라는 생각을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겠죠. 즉 뭐냐면 그 많은 부를 가져다 준 그리고 많은 유명세를 가져다 준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복제였던 거죠. 그동안 퀸은 계속 술집이나 대학가에서 하루 공연하고 하루 벌어먹고 살았어요. 즉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노래를 한번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앨범을 내기로 하면서 그 앨범에다가 나의 노래를 넣어가지고 복제를 쫙 해내죠. 복제를 해서 전 세계에 판매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노래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앨범에 녹음을 할 때. 물론 이제 여러 번 하겠지만 일단 이제 녹음을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녹음해 놓은 것이 끝도 없이 계속 복제되어서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는 거고 그 지금까지도 팔리면은 퀸은 팔리는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제를 잘 해놓음으로 인해서 뭐죠? 퀸은 자산적인 소득을 얻게 됐다는 거죠. 노동자의 삶에서 자산 소득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말이 있죠. 노동자의 소득과 자산적인 소득. 그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희가 20대 때, 10대 때 나왔던 책인데 유명한 책이었죠. 이 책에 보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가운데로 옮겨갈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이쪽에 있는 가장 소득을 버는 네 분면을 이야기하죠. 월급 생활자 인플로이, 그 다음에 자영업자 셀프 인플로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사업가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오너, 그 다음에 이쪽은 투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이제 왼쪽 맞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있는 이 소득들은 뭐냐면 가치의 판매가 나의 수입이 되는 소득들입니다. 즉 내가 나의 가치. 월급쟁이는 뭐죠? 나의 노동력을 회사에 매일매일 파는 거죠. 매일매일 팔아야지 그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내 수입이 월급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루 그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내 노동력을 팔지 않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월급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죠? 식당을 하거나 미용실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의사라고 해서 모두 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자영업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의사도 자기 그냥 그 개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죠. 본인이 나가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나지 않는 거죠. 식당도 문을 열어야지 수입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노동력의 가치를 매일매일 팔아야지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쪽 왼쪽에 있는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버는 수입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와 그 다음에 인베스터,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방식. 이건 뭐냐면 가치의 복제를 해서 수입을 얻는 겁니다. 초기에는 가치를 복제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비즈니스 오너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요 비즈니스 오너와 여기 있는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헷갈리시는 둘 다 이제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신데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이상 정도 돼서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셔도 회사가 잘 굴러가는 기업 그쪽을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업가는 뭐죠? 내가 초기에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회사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해서 회사에 이윤을 남겨서 그 회사의 이윤을 내가 계속 가져가는 그 일을 하는 게 비즈니스 오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투자가 인베스터. 우리나라 사회가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가도 그냥 사장님이면 다 이제 사업가인 줄 알고 인베스터, 투자가도 주식을 투자하거나 내지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차액을 수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투기죠. 차액을 노려서 어떤 물건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투기를 하는 거고요. 진정한 인베스터, 투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자신의 주식을 거기에 이제 돈을 넣는 거죠. 돈을 넣어서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벌어 놓이는 수익을 배당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매년 그 주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매년 그 배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것. 그러한 소득이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는 뭐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투자금을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사업가와 투자가는 자신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내 거를 만들어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를 계속 복제함으로 인해서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자산적 수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적 수입은 가치 판매, 나의 그 노동력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복제해서 수입을 얻는 것을 자산적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그 기분이 나빴어요. 여기 있는 임시 수입. 네. 저 아직도 이제 월급을 받고 사는데 처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들었을 때 너의 그 월급은 임시 수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왜? 나 회사 잘 다니는데, 회사 잘릴 일도 없고 영원히 난 이 회사 다닐 건데 그러면 계속 돈 나올 건데 그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선배들이 하나 둘씩 나가게 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회사를 한번 나오고 사업을 조금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한번 나와본 사람들은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이게 진짜 임시 수입이구나. 나오는 순간 돈이 딱 끊어지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판매하는 일이 멈췄을 때는 반드시 수입도 멈추게 되는 게 임시 수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자산 수입은 내가 노동력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걸 자산 수입이라고 하죠. 여러분 당연히 이제 임시 수입, 자산 수입 중에 어떤 걸 더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제 자산 수입을 더 갖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이 금수저로 태어난 내지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산적 수입을 가지는 게 되게 힘들죠. 특히 이제 제가 이 자산 수입에 대해서 좀 보다가 우리 세계에서 자산 수입으로 가장 이제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이분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자산 수입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산적 수입이 바로 요 문장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자, 일반인들이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결국 죽는 거고.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그거는 이 워런 버핏 당신 정도 되는 자산가들,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일반인이 어떻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느냐. 나한테 한 100억만 주면 나도 한번 찾아보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뭐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 계속 이제 남아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나도 저런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저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자산 수입의 3요소를 보면 이거예요. 뭐냐? 제가 생각한 3요소인데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의 복제가 수입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복제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복제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수입의 3가지가 필요한 이때까지의 자산 수입은 반드시 가치와 복제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산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죠. 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자산 수입이 가치 복제 자본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아까 영화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네.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치는 저 목소리죠. 어마어마한 성량과 그 다음에 이제 작곡 작사 능력들 그리고 저 툭 튀어나온 이빨 때문에 이 입안이 되게 넓어서 어마어마한 성량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그리고 엄청난 노래 실력 저 노래 실력이 프레디 머큐리의 가치였겠죠. 그럼 이 가치가 어떻게 복제가 되느냐?
여기에 보시는 게 뭐냐면 에디슨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축음기입니다. 예. 이 축음기가 이 축음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노래는 음악이 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중세 시대 때 유명한 가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강의장이 아니라서. 네네네, 그렇죠. 중세 시대에는 유명한 가수가 없어요. 대신 중세 시대에는 유명한 분이 누가 있죠? 음악 관련해서 작곡가들이 있죠. 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삼촌, 음악의 이모, 음악의 고모, 음악의 아들, 음악의 딸, 쭉 나오죠. 전부 다 뭐죠? 작곡가들이죠. 왜? 작곡해 놓은 악보는 필사를 통해서 복제가 됐기 때문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근데 노래를 하는 사람들, 가수는 그걸 복제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매일 뭐죠? 공연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무대에서 한 번 서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에 대한 대가로 한 번 돈을 받는 것. 아까 처음에 프레드 머큐리 퀸이 술집에서 대학교 축제에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가수들은 유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작곡가들이 유명해졌죠. 하지만 에디슨이 이 축음기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가수들이 작곡가의 명성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가수들이 훨씬 더 큰 부를 가지게 되고 가수들이 더 유명세를 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축음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뭐죠? LP판, 레코드.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요즘 카세트 테이프 잘 모르시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CD 플레이어, 소니 거.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잠깐 이제 세상에서 이제 유행을 하다가 없어져 버렸죠. 아이리버의 이제 MP3 플레이어. 그다음에 요즘은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음악을 앨범이나 그 테이프, CD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냥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복제가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제들은 누가 하는 거죠? 전부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하죠. GE는 에디슨이 만든 이제 전자 회사죠. 아직도 미국에 제일 이제 자존심으로 남아 있죠. GE, 소니, SK, 삼성 그리고 유명한 이제 JYP나 SM, 그다음에 외국의 유니버셜이나 워너뮤직 같은 유명한 이제 앨범을 만드는 기획사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앨범이 만들어지고 아까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복제를 쫙 되면서 자산적 수입을 퀸이 가져가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과연 내가 나의 가치, 아까 이제 가치 복제 자본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산적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그럼 자산적 수입을 낼 수 있는 나의 가치는 과연 있을까? 근데 물론 그렇게 저도 이제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는 해요. 그렇지만 제 노래가 과연 이런 거죠. 자본이 선택하고 복제돼서 자산적 수입을 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 얘가 자본이 선택해서 복제되고 그 복제된 게 사람들한테 잘 팔려가지고 자산적 수입을 낼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내지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 내지는 아주 유명한 특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건 아주 뛰어난 몇몇의 소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근데 평범한 직장인들, 지금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런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금융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전자금융회사 그쪽에서 한 10년 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가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가치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비입니다. 자, 소비가 무슨 가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죠. 매일 여러분들 소비 생활 다 하시죠. 그리고 소비를 하시면서 와,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나는 너무 오늘 가치 있는 일을 했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별로 없으시죠. 대신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카드 값이 나올 때면 마음이 이제 텅 비죠. 그리고 월급 통장에서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카드값 나가는 걸로 다 이제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기분이 썩 좋은 적이 없었던, 물론 이제 물건을 살 때 그때 기분은 딱 좋죠. 그런 소비라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소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 소비의 가치로 인해서 자산적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왜 처음에 아메이 사업 소개를 하고 뭐 같이 진행을 해보자 내지는 뭐 제품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 뭐 나는 많이 팔지 못한다. 저도 처음에는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이제 보고 이해를 한 결과 아메이 사업은 결국 나의 소비에 첫 번째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보실까요?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매년 이제 지금도 이제 한참 하고 있죠. 근데 항상 하면서 중국이 뭐라고 하죠? 무역 협상을 막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미국한테 그냥 딱 한마디 던져요. 야, 우리는 내수로 그냥 해결할래. 왜? 중국의 인구 아시죠? 세계 최고 인구 15억 정도 넘나요, 지금? 그 정도 인구, 거기에 이제 뭐 물건 하나씩만 다 팔아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죠? 내수가 곧 소비죠. 중국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내수 소비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상가들이 다 이제 얼어붙고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월 사용액이 1월 달에 반으로 줄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줄죠. 그러면서 상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죠. 지역 경제들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직접 이제 다녔던 포럼들이고 세미나인데요. 미래 금융 포럼,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금융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전자금융업자들이 모여서 은행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혁신성장 금융에서 답을 구하다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은행연합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였어요. 저기에 보면 한국은행장, 뭐 국민은행장, 뭐 신한은행장 이런 분들이 다 와요. 국회의원도 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기에서 하는 포럼과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냐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누가 빨리 먼저 쉽게 돈을 꺼내오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 경쟁을 하는 게 저 나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세미나에서 저 은행장들이 국가기관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전부 결국에는 그거예요. 왜? 소비를 많이 해야지. 국가는 뭐죠?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지 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죠. 자, 그렇게 국가와 기업들은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이 소비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부터 하찮게 생각해서는 근데 왜 하찮게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소비를 해서 가치를 얻거나 이때까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기업들은 소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있냐면 이게 이제 올해 성과급 나온 거예요. 삼성 쪽에는 연봉의 38% 성과급, 뭐 반도체는 29%에 거쳐.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삼성전자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5년 연속 50%를 받았던 반도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삼성 다니면 기본적으로 원래도 연봉이 많은 데다가 성과급도 연봉의 반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연구소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야 정말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나빠 임마. 왜 니네는 그런 발표도 하지 마. 일반 직장인들은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이쪽 인사 쪽의 이사님을 알아가지고 그 친구도 물어봤대요. 저렇게 많은 성과급을 줘도 괜찮으십니까? 물어봤는데 그쪽에 이사님이 했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야, 걱정 마. 저거 줘봐야 석 달 안에 70% 우리가 회수해. 뭐냐면 삼성은 여러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죠. 돈을 줘도 그 직원들이 그 돈을 다시 삼성으로 석 달 안에 70%를 다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도 다시 어차피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많이 줘도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즉 어떤 방식이냐면 대기업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생산을 해야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하면 당연히 급여가 나겠죠. 네. 그런데 아까 삼성 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급여가 다시 삼성에 매출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매출엔 당연히 수익이 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고용을 하고 급여를 하고 쭉 왔다 갔다 계속 뭐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뭐죠? 급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소비를 해서 다시 매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에서 지출하는데 지출로 끝나버리죠. 네, 더 이상 어떤 매출이나 수익이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활에서 지출이 끝나버리니까 결국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회사를 가서 나의 가치를 회사에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다시 또 회사에 돌려주고 네,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회사원들은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단절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이 소비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분 네. 급여의 부분과 밑에 소비자들이 생활을 위해서 지출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고정비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즉 뭐냐면 고정비라는 거는 비용 중에서도 꼭 써야만 되는 비용. 반드시 이 비용은 안 쓰고는 이 회사가 생산을 못하고 직원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생활을 못하는 이 생산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 고정비라고 그래요. 그게 급여하고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회사는 대기업은 급여, 고정비를 가지고 고정비를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시 매출이 돼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는 직장인들은 지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고정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이가 소비의 가치를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저 소비가 가치가 있게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지출을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바꿔줘야지 뭔가 가치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출을, 고정비를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그럼 고정비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고정비로 소비하는 제품,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제품,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쓰는 제품, 즉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바꿔서 소비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이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생활 필수품을 제조합니다. 여기 보시는 치약, 샴푸, 로션, 바디워시 같은 것들 전부 다 쓰시죠. 자, 여기 또 강의장이 아니라서 자,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257일 전에 본인이 정확히 257일 전 지금 이 시간 약 9시 20분쯤에 뭘 했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57일 전 아침에 치약, 이빨은 닦으셨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빨은 닦으셨죠. 그리고 한 200일 이후에도 이빨은 계속 닦으실 거죠. 생활 필수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프로모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샴푸 프로모션이고요. 세티닉 헤어 솔루션 프로모션이라서 이제 드라이기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제들,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그다음에 욕실 세제, 전부 다 설거지하고 세탁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써야만 되는 제품들.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화장품들이죠. 요즘은 남자들도, 저도 요즘은 수분 라인 여자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촉촉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하나씩은, 남자들도 요즘 다 하나씩은 다 바르고 다니시죠. 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오늘 아까 보셨죠? 아메이킨. 예. 밥은 해먹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냄비 세트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이의 가장 주력 상품이죠. 예.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무기질 건강기능식품. 네. 뭐 WX부터 시작해서 아세로라시, 예,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것들 전부. 이게 처음에는 비타민 생활 필수품일까 생각을 하시죠.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걸 보시면 카로틴 플러스 일시품절, 가리 비타민 품절, 비타민 D 품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점막과 면역을 높여준다고 소문이 난 제품들 바로바로 품절이 되죠. 품절이 되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자, 위기의 상황에서 사재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를 하고 많이 살까요? 아니면 사치품이나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사재기 할까요? 당연히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 하겠죠. 그래서 일시 품절이 돼서 비타민들도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도 이미 우리 생활에는 필요한 필수적인 필수품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 아메이 정수기인 이스프링이고, 이쪽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처음에 제가 나림 리더가 아메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아메이가 판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메이는 근데 생활 필수품을 파는 회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무슨 생활 필수품이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웬만하면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메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하나씩들은 다 가지고 있죠. 이미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가전기구들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활 필수품들을 아메이 마트에서 바꿔서 사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기존에 가던 마트,
바꿔야 되는 거죠. 가치를 만들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죠. 기존에 가던 이런 생활 필수품을 사던 마트가 아니라 아메이 마트로 가가지고 이런 생활 필수품들을 사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저걸 사야 돼요. 그렇죠? 고정비니까, 생활 필수품이니까. 네, 잠시만요. 화면이 괜찮아요? 네네네. 어차피 사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돈은 써야 되는 거죠. 돈을 써야 되는데 저거를 아메이마트로 바꿔서 쓰는 거죠. 바꿔서 쓰면은 과연 매출과 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매출과 수익으로 바꿔질 수 있을 건지, 아메이가 그거를 과연 보장할 수 있을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그 수익이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광고와 유통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광고 유통 쭉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높은 가격에 팔렸죠. 물건을 만드는 가격보다 광고와 유통에 드는 가격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줄인다고 이제 대형 마트가 나오고 홈쇼핑 오픈마켓이 나왔지만 여전히 광고는 필요했고 유통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사는 걸로 끝이 났죠.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지출로 끝이 나는 게 바로 저 단계까지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고와 유통의 영역은 전부 다 기업의 영역이었어요. 대기업의 영역이었고 여기까지만 해도 소비자는 계속 지출만 하고 끝나는 거였죠. 저 연두색. 저 영역은 이쪽 영역은 소비자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제품을 좀 더 원가를 좋게 해서 공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대신 광고 유통을 기업의 영역에 안 두겠어. 이거를 소비자, 물건을 구매해서 사서 쓰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메이 사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 어차피 물건을 만들면 아메이도 광고와 유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메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기업에, 전문 기업에 맡기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야 될 광고 유통 비용을 그거를 알려준 저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35%를 잘 쓰고 잘 알리고 잘 전달한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본적으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죠.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 잘 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이라고 알리고 그다음에 잘 전달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총 매출의 35%를 돌려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아메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35%를 돌려주느냐? 아까 제가 전공이 법률을 법학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메이 사업은 한국에서는 방문 판매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희한하죠. 아메이 저희가 맨날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991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온라인도 없었고 택배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자들이 물건을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 자체는 방문 판매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느 그 분야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네. 그러니까 방문 판매네.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에 다단계 판매 사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규정을 했고 아직까지 이제 다단계 판매 사업이라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 공정위에서 전부 다 소관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보공개의 다단계 판매 사업자의 아메이 검색을 하시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믿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를 한다는 거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싫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5%를 페이백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메이를 보시면 여기
후원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후원수당이 바로 법적 용어가 후원수당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캐시백 35%예요. 후원수당 총액이 4,198조 얼마고 그 다음에 총 매출 대비 지급 비율이 여기 보시면 33.93%라고 돼 있죠. 총 이제 35%를 돌려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현금으로 돌려준 거는 33.93%인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아메이 보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을 보내주고 그다음 세미나를 열어주고 전부 다 아메이 본사가 다 비용을 들여서 하죠. 저기서 모자라는 1.07% 정도는 다 그 비용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35%를 아메이는 법적으로 또 계속 후원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캐시백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시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메이 사업에 아메이가 월 매출이 아까 보시면 그 1년 총 매출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월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메이가 매달 이제 1,000억의 매출을 일으키면은 아메이가 그 중에 650억 원은 아메이 본사 회사가 가져가서 저 650억 원으로 회사 월급도 주고 제품도 만들고 뭐 월세도 내고 뭐 회사 수익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650억은 그냥 아메이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350억은 아예 아메이가 손을 안 대고 저건 따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따로 쟁겨 놓는 거예요. 쟁겨 놓아서 이제 1차, 2차, 3차 보너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저런 방식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차 보너스는 이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쭉 나온 보너스고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3차 보너스는 이제 사업적으로 그룹을 얼마나 잘 형성을 했는가에 따라서 보여주는 이제 보너스입니다. 자,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메 사업에 그러면 소비로 인해서 같이 내가 예를 들면 아메이 사업에 그렇게 생필품을 바꿔서 약 20만 PB, 20만 원치. PB라는 게 있는데 PB는 이제 제품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 하나하나 붙어 있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약 한 달에 20만 PB를 사용했다는 거는 한 달에 약 한 35만 원 정도를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썼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달에 마트에서 한 가정이 3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나에게 20만 PB가 쌓이게 되는 거고 20만 PB는 요 저쪽 이제 끝에서 위에 보시면 20만 PB는 3%를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6,000원 이하는 그래서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나의 소비가 가치를 만들어낸 순간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짜란 짜잔. 네. 뭐 앞에 안 보이지만 반응이 별로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뭐 6,000원 정도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가치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매월 받는 이제 그 토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토스 카드를 사용하면 페이백 그쪽도 이제 페이백을 해줘요. 네, 페이백을 해줘가지고 제가 1월 달에 2만 원을 페이백을 받았더라고요. 토스 카드를 막 많이 긁으면은 저렇게 이제 매달 몇만 원씩 이제 돌려줘요. 그래서 저거를 돌려받고 난 다음에 저 기능을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직원이 저한테 이제 알려줬는데 되게 놀라더라고요. 제가 2만 원이나 페이백을 받았다고 하니까 와 엄청 많이 썼나 보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저걸 받기 위해서 저도 이제 토스카드를 많이 썼죠. 그래서 페이백을 받았는데 이거를 보고는 되게 사람들이 야 토스카드로 난 2만 원을 페이백을 받았어. 그러면 되게 이제 오라고 반응이 나오는데 아메이 사업을 해서 내가 20만 PB를 달성해서 6천을 받았어. 이러면
도대체 사업을 한다는 놈이 몇천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무슨 가치를 가지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가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처럼.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왜? 이게 아직까지 자산 수입이 안 됐죠. 왜냐하면 자산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수입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가치와 복제와 그 복제가 자본을 통해서 복제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메이 사업에서 첫 번째 가치, 소비로 인해서 일단 작지만 어떻게든 가치를 하나 만들었죠. 네. 자, 그럼 가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가치를 이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가치가 어떻게 복제되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가치를 복제하는 방법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방법은 되게 쉬워요. 제가 아까 제가 전공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법을 전공했다고 했죠. 법을 네. 전공하기 때문에 안전 사업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네. 많이 이제 검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메이 사업이 뭐 피라미드는 이런 하고 관시를 당하고 이랬던 시절이 많았었죠. 미국도 똑같이 아메이 사업 초기에는 그러한 의문을 많이 들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1959년에 생겨났는데 1979년인 20년 동안 아메이는 그러한 이제 오해와 싸워오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난 게 언제냐면 1979년입니다. 1979년에 미국의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이제 연방거래위원회인데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보셨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똑같은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에 아메이 니들도 피라미드야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1979년에 보시면 아메이 룰즈 아메이 is not an illegal pyramid scheme이라고 해서 아메이가 불법 피라미드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게 1979년입니다. 이 1979년 판결문에 아메이가 왜 불법적인 피라미드가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인지를 불법 피라미드와 구분하는 요소를 다 적어놨어요. 이 판결문에 다 적어놨는데 그 판결문에 적힌 구분되는 그 요소들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그 당시 1979년 당시의 판결문이고요. 그때 미국 연방위원회는 아메이가 왜 불법 피라미드가 아니냐고 해서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영어로 된 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글로 다 바꾸면 이거예요. 아메이는 불법 피라미드하고는 달리 그냥 제품을 바꿨을 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필품을 일반 마트에서 아메이 마트로 그냥 바꿔 쓰라. 근데 불법 피라미드는 뭐죠? 물건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 회원가입 시키면서 회원가입비를 내게 하는 거죠. 내지는 회원가입을 할 때 물건을 몇백만 원치 사게 해서 그 돈을 버는 게 이제 불법 피라미드고 아메이 사업은 그냥 회원가입비도 없고 물건을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사게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냥 내가 원래 쓰던 거 그냥 바꿔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재기 금지. 너무 많은 양을 사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가입할 때 몇백만 원치 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회원가입을 시켜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이 계속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들, 그게 이제 불법 피라미드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어로 이야기 보면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건을 본사로부터 받아서 이제 차에 싣고 들고 다녔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물건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그 물건을 전달한 저희 같은 아메 사업자들이 그냥 재고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는 거는 본사가 전부 다
받아줬다는 거죠. 네. 본사들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불을 다 해줬다는 거. 그 제도가 바로 지금 100% 소비자 만족 보장 제도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이 네 가지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의 기본적인 본질은 하는 일은 딱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바꿔 쓰고 많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 다음에 제품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이 제품 괜찮다, 내가 써본 경험담만 알리고, 그리고 제품이 뭐 안 맞거나 나한테 좀 안 맞는 제품이나 그럴 때는 그냥 환불을 하는 거. 자, 이 네 가지가 결국에는 아메이 사업의 본질적인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는 처음에 이제 나 혼자 썼던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이 사업은 광고와 유통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알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알린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아메이 사업에서는 스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S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물건 제품을 써보고 괜찮으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리겠죠. A와 B 두 명에게 알렸다고. 이게 알리는 게 자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회사에서 괜찮은 맛집이 나왔을 때 그냥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럴 경우엔 보통 직원들한테 야, 어디가 맛있더라, 거기 가보자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제품을 써보고 괜찮으면 그 괜찮은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서 A와 B도 제품 괜찮네 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와 나 그리고 A, B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 한 달에 20만 포인트씩 썼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아메이는 페이백을 계산할 때 그룹으로 계산한다는 거. 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룹의 매출,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룹의 총 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늦게 가입한 사람들의 보너스부터 먼저 확정을 줘준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수입을 확정을 해주면 뒤에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의 수입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맨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 A와 B의 보너스가 먼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그룹이 이제 뭐 따로 없죠. 자기로부터 시작한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한 명이니까 20만 포인트,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6천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러면 나의 그룹원은 3명이 되죠. 그렇죠. 나하고 A, B 3명이 있으니까 3명이고, 총 나의 그룹 PB는 20만씩 썼으니까 60만 PB가 되는 거고, 60만이면 여기 보시면 이쪽인가요? 네. 60만이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죠. 6%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6,000원에 이제 나의 그룹 보너스가 나오는데, 나의 그룹 보너스에서 위에 A와 B가 6,000원씩 각각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정된 거기 때문에 12,000원을 빼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결국 나의 보너스 24,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폰서의 그룹원은 4명이 되죠. 4명이 되고, 그러면 80만 PB가 생기는 거고, 80만 PB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보시면 6%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총 스폰서의 그룹 보너스는 48,000원이 되겠는데, 위에서 A와 B 그리고 내가 확정이 돼서 가져갔죠. 그래서 남은 36,000원을 빼면은 스폰서가 12,000원의 보너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처음에 이 구조를 보고 저는 이 구조가 아니었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역전되죠. 분명히 스폰서가,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폰서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스폰서가 제일 많이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스폰서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됐죠. 자, 여기에 본질은 뭐죠? 결국 아메의 본질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입과 유통에 있다 그랬죠. 나는 A와 B 2명에게 전달을 했고, 스폰서는 나의 그룹 PB를 40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40명에게 전달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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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에게 전달을 했고,
나 한 명에게 전달을 했죠. 즉 스폰서보다 내가 더 많은 광고 유통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활동의 대가로 나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준다는 거죠. 즉 수입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 먼저 시작했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만큼 보너스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제가 일어났죠. 스폰서가 나에게 똑같이 물건을 쓰는 방법을 알려줬고, 나도 A와 B에게 복제를 해줬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폰서와 AB와의 관계입니다. 스폰서와 AB는 원래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네. 스폰서는 A와 B를 평소에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데 A와 B의 소비 활동이 스폰서의 수입에 영향을 줬나요? 안 줬나요? 줬죠. 네. A와 B의 소비가 스폰서에게 수입을 줬죠. 왜? 스폰서가 나를 복제했고 내가 A와 B에게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복제된 대가를 스폰서가 받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냐면 복제. 네. 자, 이 세상에 이때까지 복제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불법 복제가 됩니다. 네. 옛날에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거를 산 거를 복제된 애를 다시 내가 복제해서 팔면은 불법 복제가 되죠. 그 다음에 영화나 이런 것도 다운 받아 가지고 틀면은 불법 복제가 되죠. 왜? 복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가진 기득권들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었어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하고 끝내지 그거를 다시 복제할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메이에서는 소비자가 내가 소비한 거를 누군가에게 또 알리고 소비를 하게 만들고 그 소비를 또 하게 만들고 이 복제를 허용하고 그 복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게 아메이 사업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즉 보시면 예전에 농경시대였던 산업시대였던 정보시대였던 복제를 할 수 있는 수단, 토지, 공장, 정보 이것들이 있어야 복제가 가능했었죠. 이런 토지, 공장,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자본가들, 권력가들, 토호들, 네. 기본 기득권자들만 가지고 있었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공장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그렇죠. 복제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이 복제를 허용되고 복제를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까지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메이 사업 말고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산 수입의 3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복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메이 사업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치, 소비의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제. 내가 소비를 복제하고 그 복제까지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 자본이라는 요소 대신에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될 것 같나요? 네. 아메이 사업에서는 자본이라는 요소 대신에 노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즉 나의 소비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메이 사업에서의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돈을 버는데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사람들이 되게 아메이 사업을 하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밤에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걸 보면서 와 그거 되게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세상에 힘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한 만큼 아메이도 자산 수입을 만들어 준다는 걸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 바꿔 쓰고 사재기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 100% 소비자 만족 보장 제도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어떤 노력을 추가해야 되는? 저는 미팅 참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미팅에 참석해서 이렇게 아메 사업의 본질이 어떤 건지, 제품이 어떻게 전달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품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건지, 이런 교육들을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노력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노력은 뭐죠? 우리의 노력은 이 미팅 참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확장을 해볼까요? 조금 더. 지금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확장은 이제 나로부터의 이제 아메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나만 두고 내가 이제 6명에게 쭉 알렸을 때 그러면 각각 아까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20만 PB씩 사용했을 때 각각 6명에게 알려줬을 때 6명의 이제 보너스를 제외하고 나면 나한테 이제 9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아까 여기 있는 분도 이제 그 6천 원씩 받으셨겠죠. 6천 원씩 받은 분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겠죠.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저한테 물으러 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알려주죠. 야, 넌 얼마 받았니? 나는 9만 원을 받았어. 나는 6천 원. 왜 이게 차이가 나니? 뭐 그럼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나도 이제 한번 알려볼까? 네. 그렇게 해서 저 6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뒀고 나머지 저분들이 각각 4분들에게 4사람에게 알렸다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보너스들을 다 제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이제 57만 원이 됩니다. 전체 나의 네트워크 규모는 31명이 되고요. 자, 이제 내가 아메에서 소비한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제 슬슬 소비의 가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나요? 네. 아까 처음에 6천 원 들어갔을 때랑은 느낌이 확 다르시죠. 네. 자, 전부 다 저 사람 31명이 물건을 팔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각자 20만 원 PB씩 생활 필수품을 소비한 결과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 2명 정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쭉 이제 각각의 보너스들을 다 제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그냥 계산해 보면 단순히 이제 207만 8천 원인데 스폰서 지금 아메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제 스폰서님들에게 물어보면 아메에는 BB라는 제도가 있어서 포인트의 약 1.6배를 실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 그룹이 형성된다면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돈은 332만 4,800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자, 어떤 분들한테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 저 돈이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온다면 네,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돈이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근거, 자산적 소득이 될 수 있는 근거 뭐냐면 계속 써야 되는 고정비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재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반복해서 써야 되는 것들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보너스도 뭐죠? 매달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이 소비의 복제가 수입이 되고 있죠. 지금 복제가 몇 번 일어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복제를 거쳐서 나한테 저 정도의 돈이 꽤 많은 돈이죠. 세 번의 복제를 거쳐서. 네. 같이 나의 소비가 계속 복제돼 가지고 나한테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가 복제돼서 들어오는 수입을 아까 처음에 뭐라고 봤죠? 자산 수입이라고 했고 이 자산 수입은 놀랍게도 상속이 됩니다. 저 그룹에서 나오는 수익은 내가 유고를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그대로 계속 상속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저와 이제 제 이다림 리더 같은 경우는 이 상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애들이 셋이기 때문에 도대체 3명에게 뭘 남겨줘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할 때마다 아메 사업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이제 6, 4, 2 이렇게 이제 형식이 됐지만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그려진 그룹이 1년 내에 1개월 안에 1000만 PB 이상 아까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PB가 1580만이 됐죠. 저렇게 되면 1000만이 넘는데 1000만 PB 이상이 되면은 이제 SP라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되고 지금은 브론즈 핀이 생겨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1000만 이상의 실적을 1년 내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플래티늄이라는 이제 핀이 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저 플래티늄이라는 그룹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시는 분이 이제 사파이어 핀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 리더와 제가 이제 사파이어 핀이고 연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제가 받는 급여보다도 아메에서 나온 수입이 더 많아질 거로 저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1000만 핀을 이제 세 그룹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 그다음에 1000만 핀을 6그룹을 만들어내면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메이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이 수입들, 이 수입이 단순히 임시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이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이빨을 닦고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쵸? 근데 실제로 얘가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저 수입이 나한테 정말 계속 자산적인 성격으로 들어오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요게 다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저는 회사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아메이 쇼핑몰 아메이 마스크가 실검 순위에 오른 적이 있어요. 아메이에서 마스크를 이제 판매한다고 오픈을 했는데 마스크 이제 PF97 맞나요? 네. 그 마스크가 한 개 개당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죠. 800 얼마에 이제 아메이가 이제 내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아메이 마스크 예약 가격 이 가격 실화냐? 그래서 이제 매진이 되고 서버가 다운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메이는 왜 지금 개당 3,000원 이상씩 다 팔리고 있고 3,000원 이상 팔아도 5,000원에 팔아도 다들 사겠다고 난리인데 왜 그 가격에 계속 파느냐. 그건 뭐냐면 네. 아메이는 저희와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싸게 지금 현재 당장 마스크를 싸게 사서 되게 좋지만 또 예전에는 아메이는 왜 할인을 안 하느냐라는 불평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할인을 안 하냐. 저도 처음에는 왜 아메이는 할인을 안 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뭐냐면 아메이가 할인을 하게 되면요.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에서 자산적 수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PB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내가 예상한 수입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인도 하지 않지만 물가가 비싸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격을 높게 받지도 않는 거죠. 즉 뭐냐면 아메이는 항상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꾸준히 지켜줄 수 있게요. 지켜주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자산적 수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들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봤던 워렌 버핏의 이 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이 좀 처음과는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시는가요? 네, 저는 아메이 사업의 이 본질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저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왜? 내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자산적 수입, 그거를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자산적인 수입으로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는 서는 거죠. 결국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 자산적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래서 아메이 로고를 보시면 요 위에 뭐라고 있냐면 유어 비즈니스라는 이제 작은 말이 있습니다. 저걸 찾아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누군가 시키는 일도 아니고 뭔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소비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하고 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바로 나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끝까지 이겨내신다면 반드시 자산적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요. 저도 끝까지 노력해서 꼭 우리 성공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업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